여러분, 캐나다 지금 정말 괜찮을까요? 최근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빚으로 성장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계빚은 이미 역대 최고 수치인데요. 소득은 그대로인데 빚을 내서 성장을 하겠다? 불안한 마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거 없이 정부가 맞다, 틀리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저희는 오늘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 위클리의 케빈입니다. 캐나다 가계부채, 이 부채의 빚은 이미 한계에 가깝습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도 2분기 기준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74.9%가 나왔는데요. 한 달에 5,000불을 버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이미 9,000불이 넘는 부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신용카드 금리는 20%에 육박하고요. 몰기지도 요즘 거의 대부분 4에서 5%대의 높은 이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빚을 안 질 수가 없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과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지난 20년간 캐나다는 G7 국가들 중 여전히 높은 부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로 점점점 내려가는 트렌드긴 하지만 캐나다는 더 높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냉정하게 통계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이미 빚이 많고 앞으로도 빚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팩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번 얘기하지 않아도 캐나다에 사는 우리는 얼마나 많은 빚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이제 모두 아실 겁니다. 높은 가계부채 상태를 정부가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닐 텐데요.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봤을 때 소비가 적어진 것이 확 눈에 띄어질 텐데요. 가계부채가 소비를 악화시킨다면 사실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다시 빚으로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공공부채를 통한 경기 부양, 즉 정부가 대신 빚을 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방향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Debt-Fueled Budget, 즉 빚으로 성장하는 예산안입니다. 11월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가 이번 첫 예산안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서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빚으로의 성장입니다. 정부는 인프라에 투자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군비를 강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조와 청정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총 5년간 최대 1조 달러 규모의 재정 투입을 예고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정부 조달 시 캐나다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Buy Canadian 정책, 중소기업 조달 프로그램, 그리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예산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가는 큰 프로젝트와 장밋빛 미래가 보이는 듯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정부의 2025년도 예상 재정 적자는 700억에서 1,000억 달러에 육박하고요. 정부의 이자 부담은 이미 세수의 10%를 초과했습니다. 이쯤 되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걸 지켜본다 하더라도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까요? 이 상황이 만들어진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높은 금리가 유지된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금리가 4% 이상 유지되면서 기존 몰기지의 이자 부담도 폭증했고요. 이 몰기지를 갱신하는 분들의 월 납입액이 크게 30에서 40% 정도 이상 늘어난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이 개개인별의 부채 레벨에서 먼슬리 캐시플로우가 타이트해지는 거죠. 두 번째는 높은 주거 비용입니다. 물론 주택 가격도 있고요. 렌트 비용도 한몫하는 것 같은데요. 지난 10년간 이 주택 가격은 두세 번의 급등기를 거치면서 신규 진입자들, 홈 바이어들이죠. 이분들의 첫 집 문턱을 훨씬 더 높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렌트 비용도 최근 좀 내렸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소득 대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생활비와 물가가 상승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작년에 50달러 하던 장바구니가 올해는 60달러, 70달러. 이제 좀 익숙하시죠? 즉 실질 소득은 그대로인데 체감 지출은 20% 이상 늘어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더 많은 돈을 시장에 푼다, 더 많은 부채를 만들겠다. 이 부분이 과연 물가와 금리 그리고 부채 이 모두가 다시 자극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전략과 취지는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미국 의존도를 좀 줄이고 캐나다 내부에서 성장을 하자라는 건 현 시점 누구나 공감할 만한 굉장히 좋은 목표입니다. 문제는 타이밍인데요. 가계가 이미 한계인데 국가가 동시에 빚을 늘리면 경제 전반의 부채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감당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갈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은행들과 투자 기관에서도 이미 경고의 신호를 여러 번 보내고 있는데요. 단기 부양은 이해가 되지만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은 계속해서 위협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부의 전략이 성공할 경우 공공부채를 통해서 민간의 짐을 좀 덜어주고요. 성장을 일으켜서 가계 소비를 늘리고 경제가 회복될 텐데요. 반면 반대로 실패할 때는 이 성장이 둔화될 수도 있고 재정이 더욱더 부담이 될 수 있는 이 이중 압박이 시작될 겁니다. 자, 결국 이 부채의 문제는 단순히 숫자 아니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크게 보면 계층 간의 격차의 문제로 이루어지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이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산이 있는 사람은 낮은 금리 시기에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을 통해서 부를 불렸고 지금은 임대료 또는 자산 가치로 다시 이익을 얻고 있죠. 반면 새로 진입하는 세대는 높은 이자와 물가 그리고 낮은 소득 사이에 갇혀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개인의 생존 전략이 필수입니다. 가계 예산을 철저히 점검해서 나의 소득과 지출 구조를 명확하게 수치로 파악을 해야 되고요. 고금리 부채가 있다면 우선 상환을 하면서 신용카드나 라인업 크레딧 같은 높은 금리의 상품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상자금을 확보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emergency fund, 생활비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정도 규모의 자금은 항상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재융자, refinance라고 하는 것들을 좀 검토하면 좋은데요. 현재 집을 갖고 계시다면 몰기지 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민감하게 움직이셔서 몰기지적으로 또는 재정적으로 내가 어떻게 숨통을 트이고 비상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지 미리 솔루션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또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좀 점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현 시장은 버티는 사람에게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현금 흐름이 막혀버리면 이 버틸 수 있는 체력도 점점 떨어지게 될 겁니다. 정부도 시장을 너무 규제하고 통제하는 것보다는 지속 가능한 소비와 투자 구조를 만드는 지원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안이라든지 정부의 정책을 낸 거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우리가 그걸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분명히 우리의 현 상황을 이해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이 없고요. 사면 초과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캐나다는 지금 빚으로 버티는 나라가 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성장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위험한 줄타기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부의 선택으로 우리는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저는 캐나다 위클리의 케빈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